1996년 6월,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푸른바다 남태평양. 그 한가운데에 작은 점 하나가 떠 있었죠. 온두라스 국적의 254톤 끝, 원형 참치잡이 어선 베스카마 15호였습니다. 육지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문명으로부터 까마득히 멀어진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떠다니는 세상 위에는 각기 다른 꿈을 품은 24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페스카마오의 심장은 한국인 선원들이었어요. 32살의 젊은 선장을 포함한 7명의 한국인. 그들은 거친 바다의 뼈를 묻어온 베테랑들이었죠. 파도의 높이로 바람의 방향을 읽고 바닷물의 색으로 물고기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배의 안전과 조업 실적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걸려 있었어요. 수억 원에 달하는 이 배를 움직여 만선의 깃발을 꽂고 돌아가야 하는 임무. 그들에게 바다는 낭만이 아닌 치열한 전쟁터였고 배의 모든 규율은 오직 효율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인들과 같은 말을 쓰지만 국적은 다른 이들. 중국 교포, 바로 조선족 선원 7명이었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원양어선 경험이 전무했어요. 중국에서 교사로, 농부로, 평범한 점원으로 살아가던 이들이었죠. 그들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가족의 미래를 걸고 이곳 태평양까지 왔습니다. 중국 돈으로 인민폐 5만 위안, 당시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담보금을 선원 송출 회사에 맡기고서야 겨우 얻어낸 기회였어요. 한 가족의 전 재산이거나 친척들에게 빚을 내 마련한 마지막 희망. 그들에게 페스카마오는 고된 노동의 현장이기 이전에 코리안 드림을 실현시켜줄 꿈의 무대였습니다. 여기에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더해져 24명의 남자들은 페스카마오라는 이름의 작은 공동체를 이뤘죠. 하지만 이곳은 육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하늘과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고립공간. 지름 100m도 되지 않는 쇠로 만든 갑판 위가 그들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사회의 법이나 상식보다 선장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곳. 밤낮 없이 돌아가는 엔진 소음과 비릿한 생선 냄새. 끈적한 바닷바람이 뒤섞인 이 작은 세상에서는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만의 규칙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책임감, 그리고 낯섦이 뒤섞인 채 페스카마오는 남태평양의 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항해가 모두의 꿈을 싣고 떠나는 희망의 여정이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페스카마오의 꿈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희망의 선율처럼 들렸던 주랑 첫날의 기억은 며칠 지나지 않아 끔찍한 소음으로 변해갔죠. 문제는 참치잡이 조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어요. 원양어선에서의 일은 교사나 농부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동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낚싯줄을 풀고 감는 일, 얼음장 같은 냉동 창고를 오가며 수십 킬로그램짜리의 참치를 나르는 일,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 일. 그 모든 것이 서툴렀던 조선족 선원들의 손은 상처로 가득했고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는 과정이나 사정 같은 단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 즉 어획량만이 중요했어요. 선장과 갑판장의 눈에 더딘 작업 속도는 곧 돈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죠. 처음에는 욕설이 오갔고 곧이어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작업이 서툴다는 이유로, 말이 느리다는 이유로 배 안의 몽둥이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조선족 선원들은 맞으면서 일했어요. 그들은 참았죠. 머나먼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배에 오르기 위해 걸었던 인민폐 5만 위안,
그 돈의 무게를 생각하며 굴욕과 고통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날이 갈수록 일상화되었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쇠파이프와 몽둥이 아래 짓밟히는 나날이 계속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뭔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소극적인 저항으로 나타났어요. 한두 명씩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조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었죠. 결국 골마 터진 상처는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한 조선족 선원이 선장의 뺨을 때리며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섰고 그날 이후 배안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조선족 선원들은 얼어붙은 참치를 자르던 칼을 손에 쥔 채 집단으로 한국인 선원들과 대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좁은 갑판과 통로에서 같은 말을 쓰는 두 그룹은 이제 서로를 겨누는 적이 됐죠. 페스카마오는 더 이상 고기잡이 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 태평양을 떠다니고 있었어요. 결국 한국인 간부 선원 6명은 그들만의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선상 난동 및 조업 거부. 주동자인 조선족 선원 6명을 사모아항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방아쇠가 됐어요. 조선족 선원들에게 이 통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국제법이나 선원 송출 계약에 대해 무지했죠. 그들의 머릿속은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사모항에서 내리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 우리가 맡긴 담보금 5만 위안은 모두 몰수될 것이다. 우리는 범죄자가 되어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가족의 희망이었던 그들은 이제 가족을 파멸시키는 짐이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절망에 빠진 그들이 다시 일을 하겠다고 애원했지만 선장의 마음은 차갑게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선장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말을 내뱉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조업을 망친 손실금까지 모두 물어내야 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파탄, 그리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배안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페스카마오는 예정대로 조업을 중단하고 징계 대상자들을 내려놓기 위해 사모아항으로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배 안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한 끔찍한 계획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1996년 8월 1일, 페스카마오는 징계의 땅 사모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무서운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날 밤 8시경, 강제하산 통보를 받은 조선족 선원 6명이 선내의 비좁은 침실 C와 D의 방에 모였습니다. 디젤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울리는 그 방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축축했어요. 모두가 침묵에 잠겨있을 때 입을 연 것은 그들 중 최연장자이자 유일한 간부 선원이었던 이등항해사 A였습니다. 그는 배의 구조와 항해수를 알았고 다른 선원들에게는 없는 권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절망에 빠진 동료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본 그는 나직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모두의 운명을 바꿀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애원이나 타협이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그들만의 끔찍한 해법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냉정했죠. 첫째, 배를 운항할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인 간부 중 1등 항해사 K는 다치게 해서도 죽여서도 안 된다. 그는 우리가 이 바다를 벗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둘째, K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선원 6명 전원을 살해한다. 우리를 짐승처럼 때렸던 선장과 갑판장은 물론 이를 방관했던 모든 한국인들을 이 배에서 없애버린다. 시신은 흔적도 남지 않도록 깊은 바다에 버린다. 셋째,
인도네시아 선원 9명은 잠재적인 위협이자 목격자다. 그들 또한 제거해야 한다.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참치 보관용 냉동화창에 모두 가둬 동사시킨다. 소리도 피도 없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넷째,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이 배의 주인이 된다. 1등 항해사를 협박해서 일본으로 항해한다. 일본 근해에서 배를 팔아 넘기거나 아니면 배를 침몰시키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뗏목으로 일본에 밀항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계획의 마지막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다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로 위장되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은 선원보험금, 즉 유족보상금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였죠. 우리의 범죄가 역설적이게도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것은 반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너무나 끔찍해서, 너무나 대담해서 오히려 절망의 끝에 선 그들에게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순간 그 방에 모인 이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자포자기가 뒤섞여서 그들을 하나의 공모자로 단단히 묶고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 비극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사람 외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믿었고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어요. A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자신이 한국인 선원들을 한 명씩 조타실로 유인하면 나머지는 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정해진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처리한다. 그날 밤 페스카마오의 선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6명의 남자들은 날이 선 칼을 갈며 밤을 새우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아침의 해가 아니었어요.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시간이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고 동의는 끝났어요. 이제 실행만이 남았죠. 1996년 8월 2일 새벽 3시 사모아로 향하던 페스카마오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깊은 잠의 시간으로 빠져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6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날카롭게 간 참치 처리용 칼과 묵직한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전의 시작을 알린 것은 계획의 설계자 2등 항해사 A였죠. 그는 소리 없이 선장의 침실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장님, 호출이 왔습니다. 한밤중의 호출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에 잠에서 깬 선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몸을 일으켜 조타실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가 조타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E, C, F가 일제히 달려들어 선장의 복부와 목을 칼로 찔렀죠.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페스카마오의 최고 권력자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A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어요. 됐다. 죽었으니 그만 바다에 내다버려라. 첫 번째 살인은 그렇게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끝났습니다. 곧이어 새벽 3시 30분 그들은 두 번째 목표물인 갑판장에게 향했어요. A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조타실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갑판장은 문틈으로 살기를 느꼈는지 문을 닫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문을 사이에 두고 도끼를 든 C와 갑판장의 사투가 벌어졌어요. 그러나 수적인 열쇠를 이길 순 없었죠. 다른 피고인들이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찔렀고 쓰러진 그의 목 위로 도끼가 내리찍혔어요. 그들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갑판장을 그대로 끌고 가 갑판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때부터 학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기관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애원은 여러 자루의 칼에 묻혔고 그의 몸은 산채로 바다에 던져졌어요. 조리장은 도망치다 쇠파이프에 다리가 부러진 채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장면은 조기장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칼에 찔린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배의 난간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외쳤어요. 이러면 안 돼. 난 조기장이다. 난 조기장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조기장의 손등을 칼로 내리쳤고 다른 이들은 그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밀어서 차가운 바다로 떨어뜨렸죠. 이제 그들의 칼끝은 원한의 대상을 넘어섰습니다. 새벽 6시 그들은 다른 배에서 맹장염에 걸려 치료를 위해 페스카마오에 잠시 옮겨 탔던 19살의 실습생에게 향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어린 실습생은 그들의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운 나쁜 승객이었어요. 더욱더 잔혹했던 것은 그 살해 방식이었죠. 그들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을 칼로 위협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들에게 실습생을 직접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강요했어요. 이는 단순한 증거인멸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를 공범으로 만들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하려는 악마적인 계산이었죠. 공포에 질린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손에 의해 19살 청년은 그렇게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조선적 선원마저 배신자로 낙인 찍고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함께 영하 60도의 냉동어창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배 위에서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페스카마오의 갑판은 비로 흥건했죠.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닷물을 끌고 와 갑판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핏물이 바다로 씻겨 내려가고 배 위는 섬뜩한 고요함만이 남았어요. 마침내 그들은 유일하게 살려둔 생존자 1등 항해사 K를 결박한 채 조타실로 끌고 왔습니다. A는 겁에 질린 K에게 말했어요. 선장과 갑판장은 지금 상어밥이 되고 있다. 반항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들은 K 앞에 해도를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일본이었습니다. 페스카마오는 원래의 항로를 벗어나 7구의 시신을 삼킨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배는 더 이상 참치잡이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자들이 조종하고 인질이 항해하는 유령선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 거죠. 일본을 향한 페스카마오의 항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배는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죠. 이제 이 배의 주인은 살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은 1등 항해사 K를 번갈아 감시하며 조타실을 지켰어요. 배 안에는 더 이상 동료애나 규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의심과 불신, 그리고 언제든 서로에게 칼을 돌릴 수 있다는 짐승 같은 경계심만이 감돌았죠. 하지만 일본으로 향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계획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 깨닫게 되었어요. 수백 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배를 서류도 없는 자신들이 일본에서 쉽게 팔아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누군가 신고라도 하면 그들의 범죄는 즉시 발각될 것이고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삶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끝날 터였어요. 궁지에 몰린 그들은 더욱더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죠. 일본 근해에 도착하면 배에 불을 지르거나 구멍을 내서 스스로 침몰시킨다.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만들어둔 뗏목을 타고 일본 해안으로 미리 쿡한다. 모든 증거는 깊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그들은 유령처럼 새로운 땅에 발을 딛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있는 합판과 강목을 모아 실제로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한 통제를 손에 넣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향한 마지막 의지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인자들의 감시 속에서도 1등 항해사 K와 살아남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눈빛과 짧은 몸짓으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대로 일본에 도착하면 자신들 또한 살해당하고 바다에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반격의 기회는 8월 24일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경계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었죠. 1등항의 사케이는 기지를 발휘해 주범 A를 포함한 3명을 어창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힘을 합쳐 그들이 들어간 어창의 무거운 철문을 닫고 잠가버렸어요. 그들이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얼려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냉동 어창이 이제는 거꾸로 그들의 감옥이 된 것입니다. 남은 3명의 공모자들을 제압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필사적인 저항 앞에 살인자들은 허무하게 무너졌죠. 마침내 22일간의 공포 통치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배의 주도권을 되찾은 1등항의 사케이는 즉시 조타실에 무전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일본 해상보안청을 향해 절박한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평선 너머로 하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점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었죠. 그 배의 등장은 6월 27일 부산항을 떠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11명의 목숨을 삼키고 유령처럼 떠돌던 페스카마오의 핏빛 항해가 마침내 종착지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무법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육지의 법에 의한 냉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구조된 페스카마오는 곧 한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육지를 밟은 생존자들과 가해자들의 모습은 참혹했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어요. 1996년 12월 24일 1심 법원은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들이 겪었던 폭행과 부당한 대우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바다에 던지고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에 손등을 칼로 내리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1997년 4월 고등법원은 범행의 잔혹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무게가 모두 같진 않다고 봤죠. 재판부는 이 모든 범죄를 계획하고 지휘했던 주범 A의 죄는 사형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범의 계획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주범과 가담자의 책임은 다르다. 이 판단에 따라 주범 A를 제외한 5명의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죠. 대법원은 피고인 측의 모든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그러나 최종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행이 한국인 선원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유발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11명이나 되는 인명을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가 내린 양형을 확정하며 이렇게 판시했죠. 원심의 양형은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로써 1명의 사형과 5명의 무기징역이라는 기나긴 법적 심판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이제 모든 재판은 끝났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들을 남깁니다. 무엇이 평범했던 교사와 농부를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지독한 가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무자비한 폭력이었을까요? 혹은 하늘과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고립된 배라는 극한의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빼앗은 자들과 그에 대한 복수로 스스로의 인간성을 내던진 자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비극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태평양의 깊은 바다는 그날의 진실을 품은 채 오늘도 말없이 파도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